네, 오늘 저런 오늘 데브옵스 팀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된 이상유라고 합니다. 네. 뭐 복수를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진행해 볼게요. 저 사람은 뭐길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졸업 논문 쓰기 싫어서 도망간 학부생이고요. 다시 다음 주에 내려가지고 논문 써야 되고요. 동시에 2021년부터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데브시스터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저기가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데브옵스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거나 뭐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거나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뭐 들어만 봤다. 오, 네 감사합니다. 그걸 꽤 있어. 네, 데브옵스란 무엇인가? 개발과 운영하는 거를 통합해서 이제 팀 내지는 한 직군에서 하는 개발 방법론 혹은 개발 문화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코드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걸 운영을 하는 사람을 합쳐가지고 한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팀만 합쳐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가 쉽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도록 뭐 테스트를 자동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포 같은 거를 사람 개입하지 않고 자동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직관으로 운영을 하는 거 말고 코드로 정의된 그 명확한 규칙 하에서 서비스가 운영이 되도록 뭐 인프라를 코드로 깎는다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링이나 로깅 같은 거를 뭐 알아서 하고 거기에서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게 이제 뭐 알림으로 날라오게 해가지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스케일링 같은 거를 서버를 뭐 더 띄우고 줄이고 하는 거를 자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까지를 저희가 이런 데브옵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의 적이다라고 합니다. 즉,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리고 개발자가 운영까지 하기니까 개발자의 생산성이 더 중요하겠죠.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여서 더 빠르게 더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는 하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구글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런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직군 이름을 달고서 실제로 하루하루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미리 좀 저기를 디스클레이머를 드릴 거는 데브옵스 팀 내지는 SRE 팀이 각 회사마다 있어도 그 팀들이 하는 일이 정말 다 달라요. 정말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뭐 당근 SRE 팀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이 다르고 뭐 다른 게임사 어디에 SRE 팀 있으면 거기도 다르고 정말 다 다른데 그래서 이 팀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라는 관점을 봐주시면 정말 좋은데 단 저희 팀이 뭐 업무 범위가 좋은 편이 아니긴 했어요. 이런 뭐 세미나 같은 거 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각 데브옵스 팀에서 뭐 저희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걸 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려움에 저희가 공감을 못했던 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요런 저기 배경 얘기를 일단 좀 깔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데브옵스라는 키워드에 흔히 따라오는 기술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개발자가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마존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AWS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에서 운영을 하세요 하고 그냥 통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긴 해요. 뭐 그렇게 하는 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팀이 안정적으로 큰 규모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습득하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나 그런 뭐 장애나 그런 게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모아서 하나로 어떤 통합된 플랫폼 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데브옵스 한다면 너무 유명한 그거죠. 쿠버네티스입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클러스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이거 좋으니까 그냥 요 위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던져 드려도 안 돼요. 저희가 해봤고요. 안 된다는 거를 체득을 했어요. 왜 안 될까요? 쿠버네티스가 상당히 어려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원형 동작 방식이라는 걸 일단 이게 안 써보면은 잘 와닿지 않아요.
혹시 쿠버네티스 한번 써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테라폼이나 없으시죠? 선원형으로 인프라를 관리한다는 게 어떤 적인지 혹시 맛을 보신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내가 원하는 상태를 얘한테 주고 그 상태가 되도록 네가 알아서 일을 해 하는 저기 방식인데 사실 이게 이게 익숙해지면 편한데 이거를 처음 접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고요.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인 게 그만큼 이제 세팅하고 신경을 써줘야 될 게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쓰죠. 도커론이 대표되는 그 도커 컨테이너에다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붙여줄지부터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걔네들한테 네트워크를 어떻게 붙여주고 얘네가 어떻게 스토리지에 접근을 하고 어떤 스토리지를 쓸 수 있고 얘네가 시크릿을 그런 뭐 비밀번호 같은 거를 어디서 불러와서 여기서 어떻게 담아주고 그거를 얘한테 어떻게 주고 얘가 이미지를 어디서 땡겨오고 거기에 캐시는 어떻게 들어가고 뭐 그거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주고 하는 거를 다 직접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신경 쓰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코드 짜는 것만 해도 힘드니까 바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 시간은 충분히 쓰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직접 관리하면서 한번 만들어 드리고 요대로 직접 관리하면서 쓰세요 하고 드려봤어요. 드려봤는데 요 뒷내용이 이제 저희 사내 세미나에서 저희 팀 딴 분이 발표하셨던 걸 좀 긁고 왔는데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조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집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집을 저희가 잘 만들어 드렸어요. 잘 쓰시면 되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죠? 뭐 6개월, 1년 지나서 물어보러 갔어요. 저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저희는 다 저걸 보고 웃었어요. 사실 저희 팀에서는 워낙에 업이 적어고 저희가 관리하는 클러스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겪어본 일들이에요. 대부분 저희가 다 연구를 해봤고 뭐 유저 편의성이나 아니면 속도나 아니면 비용이나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요거는 요런 부분에서 불편할 테니까 요거를 그냥 사람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이 자동화하는 것보다 사람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좋겠다 아니면 요거는 요런 프랙티스가 이미 정립이 돼 있으니까 그냥 요거하고 비슷하게 새로 끼워 맞추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각 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되면 괜찮아요. 잘 돼서 잘 하시면은 뭐 좋죠. 뭐 이게 진짜 데브옵스죠. 그냥 개발자가 그렇게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잘 안 되고요. 저희를 찾게 됩니다. 그래요. 좋아요. 저희는 이런 거 지원하고 하는 게 1인 팀이니까 좋아요. 문제는 이게 저희가 연구한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없고 이걸 이렇게 풀 거라고 상상도 못한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끝없이 새로 만들어가는 결말을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달고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달고나 아시죠? 다들 먹는 달고나 해보신 적 있죠? 요거 알면은 저기고 뭐 나이 먹은 거 그거 아니죠? 저 별로 차이 안 나요? 네. 달고나를 찍듯이 인프라셀에서 겪어본 문제들, 연구한 방법들을 다 녹여내서 만드는 저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저희 팀이 하고 있어요. 요게 지금 테라폼 모듈이거든요. 테라폼이라는 인프라 형상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에 그런 뭐 이런저런 컴포넌트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단일화된 모듈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저희가 계속 쓰고 요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클러스터를 만들다 보니까 요 모듈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되는 표준화된 모듈을 통해서 저희 인프라셀의 경험과 지식이 새로 만들어지는 클러스터들에도 당연히 이걸 쓰면 적용이 되고요. 과거 생성된 클러스터도 이 달고나 버전업을 하면은 저희의 그런 새로운 노하우 같은 것들이 기존 클러스터들에도 다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테라폼으로 모듈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저희가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거를 만드냐 하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저거 테스트했던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데브 시스터즈 게임들은 국가별로 서버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일 유명한 킹덤일 테니까 킹덤 혹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국가별로 서버가 있지 않죠. 뭐 서버 추가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냥 새 서버가 그냥 내 핸드폰에 같이 뜨고 그거를 뭐 나라를 타서 구분하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클러스터에 뭐 이게 서울에 있든가 뭐 도쿄에 있든가 미국에 있든가 뭐 저기 싱가포르에 있든가 하여튼 어디 한 곳에 있는 클러스터에 전 세계의 트래픽이 다 모이는 패턴을 띄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전 세계에서 모이는 트래픽이 분명히 인터넷이 안 좋은 데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요 접속하는데 생기는 레이턴시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하기 쉬우면서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좀 더 최적의 방법을 제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해서 녹여냈고요. 아니면은 IPv6 환경에서 이 클러스터를 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즘에 이제 AWS에서 저거 IPv4 퍼블릭에 대해서 퍼블릭 IPv4 주소에 대해서 과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올해 2월인가 3월인가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시장 방향성 자체도 IPv6로 넘어가라라고 밀고 있고요. 사실 네 한국은 조금 동떨어져 있긴 한데 그리고 현업에서도 사실 거의 아직은 사례가 없긴 한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IPv6 환경에서 띄울 일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IPv6 환경에서 안전하게 띄우려면은 지금 지원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랙티스에서 뭘 바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똑같이 녹여내고요. 아니면은 그런 게 있어요. 혹시 여기에 뭐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어도 나하고 주변 사람들끼리만 쓰는 서비스여도 뭔가 서비스를 배포해서 운영해 본 경험 있으시면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퍼블릭 일단 서비스를 진행 중인 거잖아요. 서비스가 안 되면은 왜 안 되냐고 날아오잖아요. 뭐 주변에서 친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러면은 라이브 환경을 그런 서비스가 실제로 동작하는 환경을 건들기 좀 무섭다 하는 거 생기지 않나요? 요거 막 건들면 안 되고 저거 부서지면은 고치기 힘들고 그냥 냅두고 그런 경험이 서비스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은 꼭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데브옵스 문화에 있어서는 걸림돌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내가 더 안전하고 더 그냥 자신감 있게 계속 배포를 할 수 있어야지 그 배포 사이클도 덜 짧아질 거고 뭐 그게 결국 에자일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이 배포 사이클이 짧아져야지 내가 뭔가를 좀 더 도전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요거를 만지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사실 그거는 결국에는 이걸 하던 사람 결국 인프라셀이겠죠? 하던 사람의 몫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자가 두려움 없이 요걸 운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자 장치가 필요할까라는 걸 저희가 고민하게 되고요. 요게 결국에는 요거를 쓰는 다른 팀 개발팀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결국에는 저희도 저희가 새로 팀에 누군가 합류를 하셨을 때 무섭잖아요, 사실. 진짜 수백만 명이 쓰는 서비스고 이거를 내가 삑 하면은 잘못돼서 긴급 점검이 딱 올라오고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그러면은 사실 그건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안전장치에 있으면은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그냥 하셔도 돼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우리 팀 자체를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런 고민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달고나로 서버를 띄울 클러스터를 만들었죠? 서버를 하나 띄워봅시다. 게임 산업의 특성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작업을 해요, 사람들이. 나하고 클라이언트 개발자 몇 분은 클라이언트 기능이 주로 한 A 작업을 하고 나는 그동안 내 옆자리에 다른 분은 서버 로직을 개선하는 B 작업을 하고 그동안 옆자리 분은 빌딩 관련된 뭔가를 하는 C 작업을 하고 그렇게 작업이 한 코드베이스에서 쫙
저기 브레이크가 뻗어 나갔다가 다시 그게 쫙 모이는 현상을 많이 띄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서버 딱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요 서버 때문에 생기는 병목이 장난 아니겠죠. 서버를 하나 더 떼어 봅시다. 뭐 그렇게 네 계속 반복이 돼요. 서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희 지금 쓰는 걸로는 개발할 때 열 몇 개까지도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게 매 업데이트마다 반복이 되고요. 이거를 다 사람 손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죠. 자동화가 필요한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다른 분야도 저기가 있겠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거를 받아주는 클라이언트 구현하고 요거를 저기 처리하는 서버 구현이 좀 밀접하게 엮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발하는 기능 수 플러스 알파만큼의 서버를 업데이트 주기마다 띄우고 그거를 각 클라이언트에 붙여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일이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되거든요. 요런 거를 이제 자동화를 해봅시다. 툴이 있기는 해요. 뭐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거 써보면은 많이 나오는 툴들인데, 뭐 아르고 CD, 스피네커, 뭐 커스터마이즈, CDK+S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이런 패턴에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르고 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깃에 올라가 있는 그 코드 형상을 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다가 그대로 배포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때도 나는 그냥 빨리빨리 쳐내고 요게 바로 동작하는 걸 보고 싶은데, 배포를 하려면은 그 레포에 들어가서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해서 얘가 그거를 땡겨와서 업데이트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최소 5분 이상 걸리고요. 스피네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쿠버네티스 이전부터 쓸 것을 상정을 하고 만들어 놓은 애라서 이 배포 형상이 코드로 관리가 안 돼요. 저희는 이거를 코드로 관리를 하려고 뭐 이것저것 난리를 쳐놨는데 그냥 안 쓰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좀 요즘에 내리고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다 좀 하나씩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었어요. 뭐 데브옵스가 하는 게 결국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개발자가 스스로 잘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툴링 같은 걸 하고 자동화를 하고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희 니즈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배포 파이프라인을 어디다 배포를 하고 그걸 어디에서 이미지를 끌어오고 뭐 그 이미지의 태깅 방법은 뭐 샘버든가 아니면 뭐 깃허브 해시든가 아니면 뭐 특정 브랜치를 가지고 딱 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특정 도커 이미지를 그대로 풀 해온다거나 뭐 그런 방식을 다 지원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네, 개발 환경부터 운영 환경까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형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사실 게임 서버가 하나의 컴포넌트가 아니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유저 처리를 하는 유저 리퀘스트를 바로 받는 서버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 뒤에서 시간마다 돌면서 배치 잡을 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면은 그런 메시지 처리하거나 뭐 매치메이킹을 하거나 그런 서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개발 환경부터 운영 환경까지 형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형상들은 잘 재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별로 달라지는 것들에 잘 대응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은 개발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신뢰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서브 잠깐 내려가도 문제 없잖아요. 오히려 좋을 거예요. 너무 많이 반복되면 좀 그렇지만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5분 동안 서버가 안 돼? 뭐 커피 한잔 하고 오고 그러면 되니까. 하지만 실서비스 환경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내 장애고요. 그래서 뭐 실서비스 환경에서는 사실 떼서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상황도 잘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충분히 확장성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서버 하나 올리면 되는 스택북부터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얽히고 섞여서 엮여있는 프로젝트까지 잘 커버를 할 수 있는 툴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서비스가 지금 떠 있으면은 그게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뭔가가 그걸 관측을 하고 안에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케어를 해주는 뭐 매트릭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장애 알림을 한다 장애가 났으면은 알림이 오게 한다거나 그런 걸 또 관리를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CI/CD 같은 거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하려면은 사실 그거를 어디선가 돌려주고 그걸 자동화돼서 돌려줘야 될 게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GitHub 액션을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GitHub 액션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 여기까지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자, 더 가봅시다. 언뜻 생각해서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데브옵스 팀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서버를 잘 만들어서 띄워놨어요. 좀 전에서 이제 연결해 봅시다. 띄운 서버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서버에 접속을 할 일이 생겨요. 뭐 로그를 봐야 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서버에 꼭 접속을 해서 문제를 확인을 해봐야 될 때가 생기는데 서버는 내 옆에 있지 않죠? 저기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뭐 기본적인 보안 사항이기도 하거니와 아까 저기 과금된다고 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 더 그렇고 퍼블릭 IP를 할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적인 관점에서 이게 인터넷 세팅이 열려 있으면은 뭐 방화벽이 한번 막아주긴 하겠지만 그게 그냥 저기 바로 접근이 안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택 서비스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제거하는 관점에서 이제 퍼블릭 IP를 보통 할당을 안 하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VPN을 쓰죠. 뭐 사실 많이 쓰실 거고 널리 알려진 기술이고 상용 솔루션도 많아요. 하지만 저희도 원래 쓰던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뭐 저희 원래 쓰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면은 그 VPN 서버 IP로 어드레스가 변환이 돼서 나트를 타서 이제 저희 서버들에 접속을 하는데 이거 말고 유저별로 그냥 고유한 IP를 가지고서 여기 그냥 요 서버에 접속 로그만 보면은 이 사람은 접속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고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A팀에서는 A팀하고 관련된 서버들만 접속을 하게 하고 싶고 B팀에서는 요 팀에 관련된 리소스들만 접속을 하게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아무래도 업무 환경이고 보안을 신경을 쓰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활성화를 했을 때 그냥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열어주는 건 보안적으로 좋은 프랙티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장 N시간 동안만 내가 이거를 접속을 열어주고 그러고 나면은 다시 활성화를 하게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니스들이 있었고 요거를 지원을 하는 솔루션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술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어가드라는 이제 VPN 프로토콜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VPN 연결을 만들고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요 앞에 요 사이트가 웹사이트예요. 저희 VPN 웹사이트인데 여기 접속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누르면 여기 활성화 버튼 있죠? 활성화를 누르면은 뭐 몇 시간 동안만 이게 세션이 살아나가지고 그냥 요 동안은 통신을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끊기면 이제 접속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끊긴 상태에서 접속을 하면은 저희 슬랙으로 지금 이거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활성화를 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뭐 헬프가 들려요. 많이 들려요, 사실. 뭐 문제 있으면은 보통 저희 팀이 불려가는 것 같아요. 서버 코드에 문제가 없는데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저희가 뭔가 작업을 안 하더라도 그냥 뭐 이거를 저희만 저기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아마존을 쓴다 그러면은 아마존에서 무슨 작업을 했는데 이게 서버를 망가뜨려서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발팀에서 직접 인프라 작업을 하시다가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해도 되는지 하고 이제 막혀가지고 저희를 찾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자동화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붙어서 강제로 확인을 하고 초기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범죄에서 해결이 되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대부분이라고 적어놨으면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겠죠? 가끔씩은 그게 정말 레어한 경우도 있어요. 네, 블로그감이죠. 올해 2월에 제가 저기 해결했던 건데 그 레트 인크립트라고 하는
이제 써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인증서 발급해주는 이렇게 무료로 SSL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 요쪽에서 생긴 변경 사항 때문에 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요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를 도와주는 서트 매니저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버그가 좀 있었고 찾아보니까 요 버그를 저희가 제일 처음 밟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기여를 했고요. 뭐 네. 이런 것들 고치는 거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저희도 뭐 이런저런 서비스들을 쓰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쓰고 요런 거를 이제 내 문제가 있으면은 버그를 고쳐서 PR을 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게 상용 서비스다, 돈 주고 쓰는 서비스다 그러면은 서포트팀이 있을 거니까 그쪽에 문의를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네 이게 뭐 코드로도 답이 없고 이거 고치려면 너무 일이 커지고 저쪽 서포트팀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뭐 우회할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개발자들 하는 일이에요. 그냥 다. 단지 저희가 다루는 게 깔끔한 코드가 아니다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 같은 거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좀 옛날 인식이 좀 많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코드 같은 게 오픈 소스로 안 열려 있고 엄청 막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스펙을 명확하게 딱딱딱딱 지켜놓는 게 아니고 그냥 스펙에서 어느 정도 될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냥 비표준으로 때운다거나 아니면 스펙 아닌데도 이 기능이 표준하고 미묘하게 다른데 저쪽도 달라가지고 그게 서로 미스매치가 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요런 게 조금 원인이 좀 더 찾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 내 분석을 하려고 해도 이게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분석을 할 텐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쿠버네티스 생태계 문제인 것 같은데 문서가 너무 불친절해요. 그냥 코드 뒤져봐야 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맞네 여기 있네. 아니면은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찾아가 봤어요. 문서상으로도 없고 이제 레포에 들어가가지고 이슈를 취해왔는데 이슈가 아직도 오픈이에요. 한 3년 묵었어요. 근데 아직 고칠 생각을 안 해. 있어요. 많아요. 세상에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대단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서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요런 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하면은 저희가 기술적인 얘기들을 좀 했고 데브옵스는 아까 문화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문화를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데브옵스의 정의를 좀 앞에서 다시 들고 와서 보면은 개발하고 운영을 통합하는 방법론 내지는 개발 문화라 그랬잖아요. 개발은 이제 앞서 소개한 그런 기술적인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데브옵스 문화를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개발자들이 그걸 수용을 해서 잘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요 앞에서 다른 내용들 봤을 때. 하지만 서비스는 배포해둔다고 혼자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어디든 똑같지만 운영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개발자 관점에서 일단 내가 만든 서비스가 유저가 요청을 했을 때 그걸 안전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뭐 한 명 서비스를 하는데 서버를 뭐 이따가는 걸 갖다 놓고 뭐 몇천 불, 몇만 불 나가는 걸 갖다 돌리는 거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비용이 과도하게 나오는 거를 막고 적절한 비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안정적인 퍼포먼스, 안정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인터넷선이 갑자기 끊길 수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냉방이 안 돼가지고 서버가 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서비스하는 인터넷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저가 쓰는 통신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가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케이스에도 유저 네트워크 문제면은 그거는 유저 통신사를 타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서버 한 대가 갑자기 죽어. 그런 경우에도 사실 서비스는 잘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스트렝스가 필요하고 서비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으면은 요거를 내가 트위터 보고 있다가 안 된대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사실 관리자가 관리자 기업자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거를 빠르게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은 운영을 잘한다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모니터링하고 알람 셋업 아까 앞에서 저희가 팀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알람을 받아야 될까요? 그냥 모든 온갖 알람들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알람을 보고 아씨 안 해도 돼 하고 넘겼다가 사실 그게 장애 알람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안 받으면 편하긴 하겠죠. 대신에 뭔 문제가 생겨도 모르겠죠. 이게 선을 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선을 이제 각 팀에서 개별적으로 선을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 운영을 제일 많이 해보고 제일 다양한 데서 해본 거는 인프라 팀이고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라서 요건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알람 티어링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한두 주 안에 일단 그 올라온 걸 인지를 했고 업무 시간에 그냥 며칠 밀려도 그냥 보면 돼 하는 알람이 있을 수 있고요. 당장 자는 사람을 깨워서까지 봐야 되는 알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요런 거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람을 그냥 다 받다가 내가 이걸 놓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생기는 부담감이라던가 알람을 하나도 안 받고 있다가 이걸 무슨 문제가 닥쳤으면 어떡하지? 그런 부담감 같은 거를 이제 좀 덜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메시지를 슬랙으로 받는데 슬랙이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한 알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전화 그리고 장애 문자 시스템도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점검 때 저거를 얼럿을 뮤트를 안 했나봐요. 전화가 왔었는데 저희 장애 전화는 받을 때까지 오거든요. 비행기 타고 있을 때 장애 전화를 받으신 분이 계셔요. 100몇십 통이었나? 내려가지고 받으니까 그때 꺼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에 잘 대처를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알림을 잘 받아가지고 문제가 났어 하고 알았으면은 이제 문제를 잘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장애 상황은 누구한테나 다 부담이에요. 그거는 간 내가 입사를 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애가 터져도 그렇고 내가 10년 차쯤 됐는데 장애가 터져도 그렇고 다 사실 그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될 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너무나 큰 프레셔이기 때문에 장애 상황은 누구한테나 다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운영을 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전사에 좀 공유를 하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장애 상황이 났으면은 그걸 내가 인지한 즉시 어떤 채널에 어떻게 공유를 하고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채널에 넣고 요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지 서로 나누고 내가 인지한 정보를 여기에 어떻게 잘 공유를 해서 그게 전체의 정보가 되어서 상황을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장애 상황이면 패닉 상황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얘졌을 때도 이 문서를 보면은 더 나은 결정을 하고 더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연구를 하고 저희 이런 거 때문에 그 구글의 SRE 책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요. 이제 이런 거 연구를 해서 팀 내에 아니면 사내에 보급을 하고 제시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두 번 내면 안 되죠. 그거는 배우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문제를 잘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게 잘못하면은 사람을 탓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은 그냥 온전히 저 사람 책임이 되니까. 근데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내 책임으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뭘 안 하게 되고요. 수동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문화 확산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런 혁신에도 방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탓하지 않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결정을 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더 잘 잡아낼 거고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 부족해서 이걸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시스템이 굳이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사람이 어떤 체계에 맞춰서 돌아가도 그건 시스템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같은 거를 논의를 하는 장애 포스트모템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고민하고 팀 내에 제시를 하고 실제로 장애가 터지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포스트모템 저기도 진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지금 40분이 됐어요. 저 지금 이거 PPT 시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40분이 다 돼가는데 마무리해 볼게요. 데브옵스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 들어보시는 분들은 보통 막연하게 쿠버네티스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쓰기는 해요. 근데 그게 데브옵스가 전부가 아니에요. 배포 관리 같은 거로 이제 데브옵스 자기 배포 관리 같은 걸 한다고 데브옵스 엔지니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뭐 그것도 분명히 데브옵스의 일이기는 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데브옵스 문화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넓은 더 상위의 가치를 기저에 두고 있으니까 팀별로 하는 일이 너무 달라서 그 팀이 뭐 다르다 그게 뭐 틀리다 그건 데브옵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브옵스 문화라는 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기술을 사용을 하고요. 연구를 하고 사용을 하고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파생이 되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데브옵스라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직군 내지는 데브옵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면은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요. 재밌는 거 같이 안 해볼래요? 저희 사람 뽑고 있는데 언제든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